지금 담보권 실행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채권에 대해, 이거 뒤에 원래 다 끝났어요. 이거 이제 끝났고요. 끝났고, 약간 요 6번 목차는 뭐냐면, 원래는 이게 담보권 실행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얘가 지금, 나왔는데, 시험에 잠깐 나오니까, 제가 요거 하나만 잠깐 보고, 가면 보죠. 우리가 지금은, 채권이 있어요. 채권을 담보로. 내가 얘한테 매출을 했어요. 얘한테 받을 게 10억이야. 그죠? 매출 채권이죠. 그러면 돈은 없지만 내가 뭐 공장을 원료를 사고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K한테 담보로 제공해요. 채권을. 야, 채권 담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이 채권을 질권 설정할 수 있죠. 질권. 양도를 빼고요. 이거 집행 아니니까. 질권을 설정해요. 그죠? 또는 얘한테 돈을 빌리고 얘한테 또 그 양도 한번 할 수 있죠. 또 여기서는 아예 뭐죠? 채권 담보라는 것도 있어요. 채권 담보. 이건 뭐냐면 채권 담보 등기부에다 올려 아예. 등기부에.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요 효력은 요거는 질권 설정 통지하고 얘는 등기부에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돈을 안 주면 어떡할 것이냐. 그죠? 또 이게 잘못됐을 때 또 이 다른 거에 대한 채권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판결문이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직접 실행할 수 있어요. 판결문이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예컨대 이 채권을 양도받으면요. 채권 양도받으면 얘는 또 소송을 해야 돼. 돈 달라고 소송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질권은 소송이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기간 도래하면 이제 달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 우리가 273조 볼까요?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입니다. 채권을 목적으로 또 그 밖의 재산권은 목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때는 그 담보권 존재한다는 계약서, 그죠? 질권 계약서 같은 거 그런 계약서 또 가로 안에 그것이 등기할 때는 그 등기가 있을 때는 뭐죠? 아까 채권 담보됐다는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서 질권 개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거는 민법 341조에 따라서 담보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 뭐죠? 이게 뭐죠? 물상대위죠. 그죠? 네, 물상대위. 담보권 설정자가 받을 이 채권이 못 받게 되면 받게 될 그 손해배상 있다. 그러면 그걸 또 얘가 물상대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이제 그죠? 여기까지. 자, 일본의 채권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는 가장 많은 게 질권이고요. 또 그 밖의 재산권은 주로 이제 특허니까 특허권에 대한 또 질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민사집행법 273조는 지금과 같이 그 질권과 우선특권과 물상대위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라는 요건을 정한 절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따라서 채권을 담보로 했을 때 담보권 실행과 물상대위권의 행사와 그 밖의 재산권하는 담보권 실행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의 채권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뭐 매출 채권처럼 금전의 지급 또는 선박이나 인도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그죠? 그리고 그 밖의 재산권은 뭐 부동산 선박, 동산 채권 이외에 각종 특허권이라든지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A가
자, K가 A한테 돈을 이제, 그죠? 10억을 빌려줬어요. 안 주니까 A가 설정을 했어. 뭐를? A가 B에 받을 채권 10억을 설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K는 이 변제기가 예컨대 10월 7일이야. 그럼 10월 7일 날 K가, 물론 얘가 먼저 설정자가 돼서 얘한테 질권 통지를 해요. 확정자로. 이게 알겠죠? 그러면 내가 10월 7일 날 변제기 때, B의 변제기 때 직접 가서 내용 증명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 그러니까 돈 놓으라. 라고. 안 주면요. 안 주면 그 다음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1번. 질권에 의한 압류할 수 있죠. 그 압류 신청은 집행권원이 필요 없죠. 따라서 질권자는, K는 질권 실행을 하려면요. 그냥 질권 계약서, 질권 설정 계약서를 내면 돼. 그 질권 설정 계약서를 그냥 질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런 말을 해요. 조문에. 만약에 질권의 목적인 것이 특허다. 그러면 그 특허권을 특허 등과 같이 그 권리 이전과 등기가 필요할 때는 그때는 특허가 되어 있는 등록부를 내면 돼. 그죠? 자, 그렇게 따라서 이렇게 압류했어요. 압류한 다음에 뭐 받아야죠, 현금화. 따라서 질권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또는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 추심과 전부라거나 또 어떤 경우는 특별 현금화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면 돼요. 이렇게 질권자는 직접 추심권이 부여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에 의해 직접 추심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금처럼 그런 질권 실행의 강제 집행 방법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압류한 다음에 현금화를 위해서 추심이라는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때는 전부 명령과 특별 현금화를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 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직권 설정자, 또 제함 채무자를, 또 물론 이게 내가 채권자, 얘가 K가 채권자, 설정자, 그죠? 제함 채무자, 됐죠? 를 쓸 수 있다. 이 4번의 이 권리질권과 물상제의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 금지의 규정은 적용이 없습니다. 이건 다 압류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질권은요, 질권은 만약에 이 또 B의 다른 채권자가 뭐 A1, A2가 이렇게 압류가 하더라도 이 질권자가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권이 있어. 따라서 질권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질권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과 압류 경합이 있거나 배당 요구가 있더라도 질권자가 우선권에 기초해서 전부 명령과 양도 명령, 나에게 달라라는 양도 명령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압류가 많아도요, 압류 경합과 배당 요구가 있더라도 질권자를 위해서 전부 명령이나 양도 명령을 할 수 없다가 틀렸는데 틀린 거야. 이건. 할 수 있다죠. 왜?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을 냅니다. 시험 문제에서. 예. 따라서 5번에 따라서 이러한 그 채권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그 경매에 관한 규정이 규정되기 때문에, 그죠? 즉 민사집행법 264조가 뭐예요? 담보권 실행. 담보권 실행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담보권 실행에 대한 불복을 해요. 예컨대 뭐 이렇게 질권에 의해서 압류, 추심, 전부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즉시항고는 예외적으로 그 내가 담보권이 없다, 채권이 없다, 또 아직 변제기가 아니다, 아니로. 그러니까 아직 10월 7일도 안 됐어. 그러면 얘는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그런 이유로도 불복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5번과 6번이라겠죠? 바뀌었지? 5번과 6번 두 개 나왔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질권의 경우에는요, 특히 동산 질권도 있잖아요. 동산 질권도. 그럼 내가 철강 같은 거를 정한 재료가 있어요. 이거를 5억 원을 치려다가 5억 원을 갖다가 질권 설정하거나 양도담보하거나 또는 아까 그죠? 동산 담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철강을 갑자기 철강을 녹여가지고 만들었어. 물건이 없어졌어, 물건이. 그랬을 때, 이 물건이 그 재고품 같은 걸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철강을 녹여가지고 차를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이 철강을 압류한 것이지 차를 만든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는데, 그럼 만약에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내가 손해 입은 거냐, 손해.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이 물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 또 애들이 그 팔아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 이 물건이 그죠? 불능이죠? 물건이 불능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상 청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물상대위할 수 생기겠죠. 그런 것도. 똑같이 또 A, 유명한 거, A가 B에 대해서, 그죠? B가, 나는 A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설정했는데, 토지 위에는 기계를 설정했는데, 이 토지와 기계가 전부 토지 수용됐어. 그러면, 이 기계 대신에 그 대상, 그죠? 물이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해야죠.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물상대위도 있다. 자, 3번. 따라서 질권과 저당 목적물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수용이 돼서 그 질권 설정자가 받을 돈, 배상금, 금전과 물건에 대해서 질권자로서, 저당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래 물건에 대해 해야 되는데 물건 위에 있는 권리에 하니까 물상대위다. 그럼 물상대위권의 행사다. 그러면 그 보상금, 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적어도 채무자가 그 돈을 받기 전에 압류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물상대위권에 대해서 인도나 지급 전에 미리 압류를 할 수 있다. 그때도 그 신청할 때 담보권이 있다라는 질권 서류 같은 걸 내면 돼요. 그죠? 됐죠? 근데 3번에 만약에 넘어갔습니다. 물상대위권의 행사란 것은 다만 우리 조문에 이의사실조 1항 각호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됩니다. 물론 물상대위를 안 하고 그냥 수용 토지 위에 등기만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상대위 안 하면요, 나중에 그것이 다른 사람이 먼저 돈을 받아갔다고 해서 걔한테 부당이득 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 4번에, 예컨대, 저당권자의 채무자가 아닌 그 물건을 산 사람, 그 제함칠자인지 또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 거예요, 땅에 대해서 수용됐다면, 그때는 그 소유자를, 우리가 물상대위의 압류채무자겠죠? 압류채무자로 기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공탁할 때 보겠습니다. 뭐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넘어가시지만 아까 그 5, 3, 7페이지에 있었던 5번과 6번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집행 절차의 본집행 절차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6편에 보전 처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상은 우리가 보통 소송에 의해서 본집행 전에는 실무상은 이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보전 처분을 먼저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나중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압류 가처분은 뭐죠? 장래 집행을 위해서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540페이지에 보듯이 이걸 우리는 보존 처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보존 처분 절차는 장래 판결을 위한, 그죠? 본안을 위해서 미리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세요. 이러한 보존 처분은 이제 가압류 가처분을 다 합쳐서 말하는 개념입니다. 거기 특성 볼까요? 특성. 이 보존 처분은, 즉, 이 보존 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가압류 가처분, 그죠? 장래 본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일시적, 그죠? 장래 집행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한 것이고, 또 시급히 긴급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이고, 또 중요한 건 몰래 합니다. 몰래. 밀행성. 지금 어디 보세요? 양가로 2번 보세요. 밀행성. 재량성.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그러면 이 보존 처분하고 본안의 판단은 이게 보통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압류하고 판결에 의한 그죠? 본안을 볼까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채권자고 B가 채무자야. 그죠? 그러면 소송에서는 A가 원고고 B는 피고야. 그죠? 이렇게 신청인하고 여기 원피고가 같아야 되죠. 원칙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피보전 권리인데 이거는 대여금이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청구에 대한 소송물이라고 하는데 소송물은 똑같이 이것도 대여금이 될 거 아니야. 이게 맞아요? 피보전 권리와 소송물이 같아야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540페이지에 있는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인데 문제는 판례는 맨 끝에 꼭 똑같아야 되느냐, 그게 청구 기초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볼까요? 따라서 이 판례는 보존 처분에서 구하는 피보전 권리와 본안 소송에서 구하는 소송물이 그 원인과 태양이 다소다더라도 청구의 취지나 원인 사실을 비교해서 청구의 기초를 봐서, 즉 소송에서 구하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에서 구하는 이익과 가압류에서 구하는 이익이 같다면 같은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존 처분의 유형에 대해서는 판례는 약간 달리 봐요. 볼까요? 자, 1번. 오늘은 자, A가 이제 가압류입니다. 자, 가압류의 경우에는요, 금전 채권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가 가압류권자고 B는 가압류 채무자예요. 또 얘는 가압류 신청인이고 얘는 가압류 피신청인이죠. 그죠? 얘는 채권자고 또는 얘는 채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용어들을 달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표로만 쓰고 채권자, 채무자, 신청인, 피신청인 씁니다. 그리고 이 둘이 구하는 채권에는 가압류에서 구하는 권리, 한마디로 청구 금액 있죠. 이건 뭐 대여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가압류에는 피보전 권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뭘 구할 것이, 내가 이 가압류에서 보존되는 권리가 뭐예요? 이건 대여금이죠. 그리고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장래 집행을 못하거나 집행이 고단할 때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집행할 수 있는데 뭐래? 그래서 피보정 권리와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A가 2015년 5월 2일 날 여기 K1이라는 피보정 권리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우리가 10월 5일 날 이거를 K2로 써먹을 수 있을까? 이 피보정 권리를 막 써먹을 수 있느냐? 한번 가압려놓고 계속 써먹을 수 있느냐, 그죠? 그거가 어디죠?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 어떤 청구권에 대해서 피보정 권리를 다 대여금으로 했는데 어떤 가압류 가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걸 나중에 다른 청구를 위해서 이것도 써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판례는 소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즉 어느 피보정 권리에 대해서 내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으면 그 피보정 권리와 청구 기초를 달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청구 기초를 같이 하는 것도 한 번 패했으면 써먹을 수가 없대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죠. A가 2번 가장매매로 인해서 보세요. 자, A, B가 야 우리가 그냥 가장매매로 넘긴 거야. 근데 대가를 우겨. 그럼 가장매매니까 이 둘이 무효죠? 허위표시니까. 무효니까 이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장래 본안 소송은 가장매매를 이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예요. 그럼 말소 청구를 하기 전에 뭐해? 미리 가처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가처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한 가처분 아니에요? 그게요.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소에 대해서 피보정 권리 가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요. 또 이혼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 가압류했는데 남편이랑 야 위자료는 뭐하고 분할을 줄게. 재산 분할로 이렇게 줄게. 그러니까 보세요. 돈을 주는 건 똑같아. 3천만 원 주는 건 똑같은데 얘는 지금 그죠? 위자료 때문에 가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가압류. 근데 나중에 소송에서 보세요. 나중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로 이긴 거야. 이긴 거는. 그러면 이거와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됐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보세요. 자, A라는 여자가 글쎄요, 이 남편입니다. A가 가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통을 했어, 남자가. 그래서 간통죄도 없어. 열받아가지고 3억짜리에 대한 가처분을 했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B 아파트에다가 가처분을 했어요. B가 콧방울 키우고 팔았어. C한테 팔아요. 매수지 샀습니다. C는 가처분을 안고 샀어요.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소송 2015년 10월 달에 판결 나온 게 뭐냐면 위자료는 없고 재산 분할로 3억을 준다고 나왔어요. 그죠? 승소했어요. 승소했는데 집이 없잖아. 집 팔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B가 뭐예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요. 왜? 이 가처분은 이미 판결 아무도 없다. 더 이상 이 가처분에 피보정 권리가 이익이 없다 해가지고 이걸 취소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가처분을 이걸 써먹겠다. 이 가처분 가지고 위자료에 대한 가처분 가지고
재산 분할로 써먹겠다고 주장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취소가 돼. 그러면 살릴 길이 없어. 써먹고 싶지만 써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그런 가처분에 의한 금전지역 가처분에 대해서는 유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거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재산 분할 가처분도 하나 해놔야 돼. 둘 다 해놔야 돼, 둘 다. 어떨지 모르니까. 그냥 해놨다가 날아갔었잖아요. 됐습니까? 네, 나머지 병합사건 넘어가겠습니다. 542페이지에 오늘은 약간 기초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자, 호칭. 자, 보존소송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보존명령과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죠? 따라서 보통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채권자로, 채무자를 또 피신청인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보통 채권자, 채무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신청서 쓸 때는 그냥 채권자 A, 채권자 B 써요. 볼까요? 자, 우리가 원고와 피고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 채권자겠죠. 채권자. 그래서 채무자 누구.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가압류 신청인이죠. 이 사람은 가압류에 대한 가처분에 대한 피해 신청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해요. 그래서 가처분 명령이 나옵니다. 가처분 집행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 쪽에서, 자, 채무자 쪽에서 아까 봤듯이, 야, 이 가처분의 명령에는, 여기 가처분에는 피보전 권리와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왔어. 집행했어. 등기부에. 그죠? 그러니까, 자, A가 나중에, 아까 봤듯이, 가처분에 피보전 권리가 없다. 그죠? 우리가 판결할 때 안 나왔다 이거야. 위자료가. 무슨 위자료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벌써 10년 동안 서로 안 살았어. 따뜻하고. 그죠? 그래서 그냥 재산분할만 했어. 재산분할만. 그러면 이때 이 가처분은 아까 위자료는 없어요. 그럼 이 가처분은 더 이상 피보전 권리가 없으니까 이 신청을 해서, 자, B가 자, 이 신청을 해서 취소해 주세요 해가지고 됐어요. 그럼 B가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신청인이고요. 증인이죠? 그러면 보세요. 가압류 채권자하고 요 B의 이 신청인 차이는 어떻습니까? 요건요. 이 신청이라는 것은 좀 마치 이거예요. 법에서는 요때 이 신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압류 신청에 대한 뭐예요? 가압류 신청에 대한 답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답변서. 그러니까 이 신청이지만 계속 이 사람의 지위는 피고의 지위인 거예요. 그죠? 각도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가압류가 3년 지났어요. 지금은 가압류 집행하고 3년 지나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B가 원래 이거를 주장할 수 있는데 B가 이걸 주장하지 않고 별도의 취소 신청을 주장했어요. 취소 신청의 사유가 3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지위는 이게 취소 신청인이에요. 자, 이때는요, 이 취소 신청은 완전히 별개야. 그때는 얘가 원고고, 이때부터는 얘가 피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래 만약에 이때 여기서 Y라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여기. 그러면요, 이때 Y라는 변호사가 이 신청할 때는 반박해서 나가세요.
말할 수 있는데 취소 신청하면요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피고지니까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해. 위임장이. 나가서 말 못해. 본인이 나가야 돼. 나가서 말하면요 무슨 소리야? 넌 피고지 지금. 가압류에서 온 거지만 넌 피고지. 그래서 취소는 별개입니다. 머릿속에 이거 별개구나. 자, 보세요. 54페이지에 그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이신청 사건에서는 우리가 이신청 사건은 이신청이라는 표시하지 않고 그냥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임시지위 가처분일 때는 신청인 호칭합니다. 다만 죽으시고 중요해요. 취소 신청 사건일 때는 취소 신청인이 신청인이고 상대방이 피신청이냐 가압류와 가처분과 반대야. 그죠? 아셨죠? 물론 가압류 가처분도 채권일 경우에는 제함 채무자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함 채무자는 우리가 집행에 대해서 채권이 있게 되는 하나의 이양계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불복, 이의신청이나 취소 신청은 쓸 수가 없어요. 자, 신청이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신청이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가압류 가처분을 다른 말로 또 이것을 우리가 보존 소송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나머지 쭉 보시고 따라서 본안 소송의 대리인도 물론 가압류 가처분의 대리권이 됩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을 한 위임장 사본을 변호사가 가압류 가처분을 할 때 위임장으로 내야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또 실체가 없는 단체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죠. 또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에도 파산 관제인, 또 채권자 대유권자, 채권자 대유권자도 할 수 있죠. 가압류 할 수 있어요. 또 유언집행자도 자기 이름으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양처럼 판결에 효력에 미치는 제함자에 대해서도 그 대외적으로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박스만 보시겠어요. 박스 펼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이사 같은 경우가 어떤 이사가 횡령 배임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가 들어오죠. 그러면 직무집행 정지의 채무자는 당연히 그 횡령을 한 직무집행 정지 당할 이사 개인이지 법인이 아닙니다. 개인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청산인 직무정지 대표인도 그 청산인한테 하는 것이지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에 정당 대표자의 직무집행 정지 사건을 대표 총재로 해야 되는 것이지 정당에 대해서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딱 찍어서 직무집행 정지당하는 그 사람을 상대로 되는 것이지 단체로 하면 안 돼요. 단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 우리가 가압류하다 보면은 채무자가 죽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번은 그 신청할 당시에 죽은 거고요. 나번은 신청할 땐 살았는데 판사가 결정하는 순간에 죽었어. 그죠? 두 가지입니다. 자, 1번. 일단은 신청 당시에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당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해야 돼요. 이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한테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다만 채무자한테 했는데 채무자의 상속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일반 승계인으로서
그 무효인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자, 1번 A예요. 사망했어요. 몰랐어. 그래서 채권자 갑이 가압류했어요. 가압류. 그래서 가압류를 5월 9일 날 했습니다. 2015년. 나중에 알았는데 보니까 이미 4월 9일 날 사망했대요. 그러면 그 신청 당시에 사망한 사람이냐? 그러면 이 가압류 명령은 무효죠.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인데도 들어가 있잖아, 같은 기부에. 그러면 이 상속인들이 여기다가 이의 신청을 해서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무효라도 올라갔으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럼 얘는 또 하겠지.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A는 상속인을 대위해서 또 상속 등기한 다음에 또 가압류하면 돼요. 판례 볼까요? 판례. 그 보존 신청 당시에 사망한 자 상대로 하는 그 보존 신청은 그 부적법하고 이건 보존 메뉴스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고 그 채무자의 표시를 상속인으로 바꿔주세요. 경정하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 그러면 판례에 따르면 그러나 이제 판례에 따르면 잘 보세요. 보존 신청 후에요. 보존 신청 후에 죽었다. 그럴 때는 무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납본에 있습니다. 납본에 신청 후에 죽은 경우에는 아니다. 즉, 이 사건은 무슨 가처분인데, 가처분 신청 당시에 살았다가 판사가 결정하는 날 사망했습니다. 그때는 원래는 상속인한테 수계를 이렇게 이어받아야 되는데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하는 가압류는 무효는 아니죠. 그건 무효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참가와 승부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뭐 보조 참가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예, 나번인가요? 자, 우리가 보존 명령 집행할 때는 집행문이 필요 없고 예외로 그렇죠. 보존 명령 발령 후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상속인한테 승계 집행만 받으면 됩니다. 이때는 무효는 아니니까. 자, 이번에는 그럼 다 보네요. 두 가지. 가압류를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갑이 가압류를 했어요. 그럼 원래는 가압류한 다음에 누가 해야 돼요? 갑이 A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집행하면 되죠. 근데 이 가압류 채권을 을한테 양도했어요. 을한테 양도했어. 그러면 당연히 양수인이 A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겠죠. 판결문이. 그러니까 보세요. 가압류할 때는 갑이 했지만 이 채권을 양도하는 바람에 을이 채권을 양수받아가지고 을이 원고가 되고 A가 피고가 돼서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넣겠죠? 넣을 때 승계집행은 필요 없는 거죠. 승계집행은 판결문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자, 1번 가압류하고 본집행 전에 제3자가 샀더라도 그 피보존 채권의 양수인은
그 피보존 채권의 승계에 따른 계약서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제3자에 대해서 그냥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3자가 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즉 본집행에 들어갔을 때 뭐죠? 이미 양수인이 승소한 거네요. 따라서 그 가압류 집행과 관계없기 때문에 가압류 명령에 다시 승계 집행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은 보세요. 가압류는 가볍지만 자 3번에 본집행은 의리하는 거예요. 의리 경매를 넣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요 가압류 승계 집행 필요 없죠? 이때는 본집행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그 판례 보시고요. 똑같습니다. 가처분도 이렇게 같습니다. 자 관할이 뭐 너무 중요한데 A급이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한 앞으로 이틀, 좀 길면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가압류 하루, 가처분 하루, 불복 하루 이렇게 해서 끝낼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